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중세국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중에서 고대국어와 중세국어까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의 시대를 구분해보자면요. 고대국어와 중세국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국어로 나뉘는데요. 이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요. 고대 국어는 기록된 한국어 중 가장 오래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삼국시대 국가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요. 고대 국어의 문서와 시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발음, 어법, 어휘 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아래에서 조금 더 배울 건데요. 고대 국어라고 하면은 표기의 방법과 그다음에 이두 구별 향산에 대한 것들을 주로 배우고 그 이상의 것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세국어인데요. 중세국어는 고대 한국어에서 발전한 언어로서 고려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한국어 창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기가 포함된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 표기법이 개선되고 표준어가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국어인데요. 근대국어는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시기를 포함합니다. 서적과 신문 등이 발행하면서 여러 가지 국어에 대한 언어 표준어와 표현력이 개선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소실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국어와 중세국어 그 사이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기적인 측면이 많이 보여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과 근대국어에 대해서도 학습해 볼 건데, 근대국어를 학습할 때는요, 사실 내용이 중세국어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근대국어에 굉장히 헷갈리는 점들이 많거든요. 과도기적인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현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 세 가지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고대 국어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쭉쭉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고대 국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국어는요, 먼저 표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고대 국어 때 사용했었던 건요, 우리가 사자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고대 국어가 사용됐던 시기는 언제라고? 삼국시대 등이라고. 그러면 삼국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글자를 썼을까? 그때는 뭐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아직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때는요. 한자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한자를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빌리다 할 때 차와 그 다음에 글자 자를 사용해서 사자표기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자표기의 뜻이 뭐냐면요. 한자의 뜻과 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고유명사를 표기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자,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는요, 한자의 음과 뜻 등을 이용해서 인명이나 지명 등을 표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표기해보고 싶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그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표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쇠금자와 내천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휠 소자와 어치 나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들아, 소나라는 이름을 표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사용된 글자 중에서 소나와 비슷한 발음이 되도록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쇠금자에서는 쇠랑 금자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해야 소나랑 비슷한 의미가 될까? 맞아요. 바로 쇠를 사용해라 소나랑 비슷한 발음이 되겠죠. 그러면요. 내 천자 중에서는 우리가 어느 걸 사용해야 나랑 비슷한 발음이 되죠? 맞아요. 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자를 배웠어요. 한자에는 뭐가 있어요? 음과 뜻이 있어요. 그러면 쇠와 내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한자의 뜻을 이용한 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그리고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경우에는 휠 소자를 사용해서 첫 번째 글자를 표기했네요. 이때 뭘 사용해야겠어요? 소자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찌 나자를 사용해서 두 번째 글자를 표기했어요. 뭘 사용할 거예요? 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소와 나는요. 한자의 음과 뜻 중에서 뭐에 해당해요? 음에 해당해요. 그래서 음을 이용한 표기라고 할 겁니다.
자, 이런 걸요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뜻을 이용한 표기는 훈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을 이용한 표기는 음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표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두, 구결, 향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두라는 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한문의 어순을 조정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추가로 뭘 붙였냐면 토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너 엄마 말에 토 달지 마! 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 토라는 게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설명글, 괜한 이제 사족을 붙이는 게 우리 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한문을 표기한 종류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각 구절 아래 부분에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 요소들을 표기했습니다. 토라는 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라면요, 이 구결에서는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만 표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두, 구결, 향찰은 잘 그렇게 출제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으로서는 향찰입니다. 자, 향찰이라는 건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인데요. 자, 그러면 향찰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니까 우리 향찰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향찰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에 밑줄을 좀 쭉 치고 별표까지 해주고 싶어요. 자, 향찰은요,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이라는 점에서 이두나 구결이랑 굉장히 다르고 특징적입니다. 이두랑 구결은요, 사실 우리말 전체를 적지는 못해요. 굉장히 일부만을 적는데요. 향찰은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간 중국식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서 기본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여 우리말 문장을 전면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주체적 표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우리 A에 있는 답은요. 향가 표기에 사용됐다라는 점이에요. 요게 우리 나중에 고대 국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경우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향차를 공부할 때 향가를 토대로 배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고대 국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교과서도 있고 안 들어가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가볍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는요, 중세국어의 어형과 일치하는 단어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한자어나 불교계 한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점은 외래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휘의 독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중세국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중세국어는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배워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서 살펴볼 거는 초성과 크게 중성이 있겠습니다. 자, 초성 글자에서는요, 제일 첫 번째로 사용한 원리가 뭐냐면 상형의 원리입니다. 자,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습을 본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모습을 본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디에 모습을 본땄냐면 바로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땄어요. 자, 잘 기억해 주세요.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딴 겁니다. 자, 뒤에서 중성 글자 보면요. 발음기관이라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본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어떤 발음기관을 본땄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같은 경우는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요.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미음은 입의 모양을, 그리고 시옷은 이의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상형의 원리만으로 모든 글자를 만들었냐라고 하면요, 그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가회계 원리라는 것도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가회계 원리가 뭐냐면요, 더할 가자의 획자입니다. 자, 기역에서 뭐 하는 거? 희역을 만드는 거. 이런 게 바로 가회계 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회계 원리. 가회계 원리 의미를 한번 볼게요. 가회계 원리 의미를 보면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자의 획을 더하는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그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요. 크 소리가 나죠. 어때요? 듣기에 소리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같은 발음기관의 모양에다가 소리의 세기가 조금 더 강해진 게 기억에서 희읍이 되는 관점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발음의 유사성이 형태의 유사성에 반영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기면 뭐도 비슷하다, 발음도 비슷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자, 우리 그럼 계속 볼게요. 자, 그 외에도 사용한 것이 바로 병서의 원리와 연서의 원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병서의 원리는요. 기존에 만든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병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자 병서로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게 있어요. 여기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쌍기역, 쌍기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쌍기역, 이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합용병서는요.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옷, 기역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연서의 원리는요. 기존에 만든 글자를 세로로 나란히 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읍, 이응이라고 하지 않고요.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글자들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연서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이체자입니다. 자, 이체자는요, 기본자의 모양을 달리해서 만들어진 글자로서요. 이 좀 보시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사과 꼭지가 달린 친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옛 이응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을, 그 다음에 반치음이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이체자에 해당합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마디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상형과 이체는요,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가획과 병서는요, 이미 만들어진 글자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중성 글자인데요. 중성 글자는 모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중성 글자나 아니면은 초성이나 중성이나 둘 다 공통적으로 상형되는 원리가 있다고요. 뭐였죠? 맞아요. 상형의 원리죠. 그 상형의 원리는요.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원리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초성 글자는 상형을 사용하는데 뭐를 상형한다? 발음기관을 상형한다. 하지만 중성 글자는 뭘 상형한다? 맞아요. 여기서 살펴볼 건데 바로 천지인을 상형합니다. 자, 그 천지인이 뭐라냐면요.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을 본뜨고요. 자, 이 아래 아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의 둥근 모양을, 그리고 으자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이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상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형한 세 가지를요, 합성함으로써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때 합성을 한 번 하느냐에 따라서 소출자, 두 번 하느냐에 따라서 제출자로 나뉩니다. 소출자는요, 아래 아와 으 혹은 이를 합성한 경우예요. 그리고 제출자는요, 초출자에 아래 아를 합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 합성됐다. 여기선 한 번 합성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용의 원리인데요. 합용의 원리는 기존에 만든 11개의 글자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의와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선생님의 한마디 같이 한번 밑줄 쳐볼까요? 자, 외와 위의 경우 합용의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에 속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가끔씩 친구들이요, 내신 공부할 때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그러면요, 초출자는 단모음이고, 제출자는 초출자는 단모음이고, 그 다음에 제출자는 이중모음이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에요. 중세국어의 단모음 체계와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셔야지 이거를
원리를 가지고 이거는 단모음, 이건 이중모음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끔씩 종종 시험을 볼 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 외와 위의 경우만 선생님이 그냥 따로 빼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외와 위는요, 합용의 원리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현대국어에선 뭐다? 단모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종성 글자를 보도록 할 건데요. 종성 글자는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어요? 바로 초성 글자 만들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성 때 만들어졌던 글자를 종성 글자에서 다시 쓰고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합니다. 자, 밑줄 칠게요. 종성은 초성의 글자를 다시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 그렇게 사용을 했냐라고 하면요. 자, 종성과 초성의 소리가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만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19개, 20개의 알파벳, 즉 글자를 암기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덕에 적은 글자 수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어나 일본어 키패드 같은 거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요. 한자가 굉장히 많고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라는 여러 가지의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타이핑하는 키보드 위에서 전부 다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알파벳으로 다시 써가지고 그 쓴 거를 다시 한번 변환해서 그 다음에야 일본어나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때요? 되게 귀찮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이 한 자판 안에 전부 다 글자들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2번, 3번 칠 필요 없이 한 번에 글자를 타이핑할 수 있죠. 어때요? 되게 경제적이죠? 자, 그 다음으로 표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표기 방법이라는 건요. 한 음절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글자가요. 한 음절이 3조각으로 분석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안녕이라는 글자를 좀 분석해 봅시다. 안녕은 이응, 아, 니은. 영은 니은, 여, 이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줘요. 이응은 초성, 아는 중성, 니은은 종성. 여기서도 똑같이 이건 초성, 이건 중성, 이건 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한 글자가 3조각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워도 알겠지만 영어에서는 요렇게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모음을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모와 음모를 중심으로 두음절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분석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요. 자, 선생님이 요렇게도 써봤고 요렇게도 글자를 써봤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쓴 거냐면 요 방향으로 글자를 쓴 거고요.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2글자로 쓴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었던 방식이죠? 영어를 쓸 때 많이 봤었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한글을 쓸 때 쓰는 방식이죠. 자, 여러분 어때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풀어 쓰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한 글자고 어디까지가 하나로 발음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렇게 하나 다 잘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판단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뭐라고 하냐면 음절별 모아쓰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음절별 모아쓰기. 자, 그 다음에요. 하나 더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방점이라는 것을 표기했었는데요. 방점은 창제 당시에 우리가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통해 말의 뜻을 구분하는 일종의 의문을 나타내기 위해 각음절 왼쪽에 점을 찍어 표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기법 볼게요. 표기법은 이어적기를 그 당시 했는데요. 이어적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 라고 돼 있으면 이것을 소리 나는 그대로 밥을 먹는다 라는 식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어적기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받침의 표기가 활종성법에 의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읍, 시옷, 이응밖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이라는 것을 표기하고 싶어요. 근데 꽃에 있는 치읓은 여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걸로 바꿔야 돼서 우리가 꽃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기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없어서 전부 다 붙여쓰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은요, 먼저 크게 자음, 모음, 그리고 성조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의문 같은 경우 자음은 경음, 그리고 경음, 즉 된소리 계열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자면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자,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역, 시읒 이런 합용명서 한 거 배웠었죠? 그 합용명서를 초성에 적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댈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 등이 사용되었고요. 반치음, 이런 음들이 사용됐습니다. 모음으로는 아래 아가 존재했었어요. 자, 그 다음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아가 있었기 때문에요.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자, 모음 조화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모음 조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이런 것을 우리가 모음조화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현대국어에서도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먹다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 먹다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과거형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먹에다가 아시 혹은 엇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왜? at과 ot이 과거 시제 선어 말어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at을 사용할 건지 ot을 사용할 건지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어가 사용됐어요. 어는요, 음성 모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고 at과 ot은 각각 양성 모음, 그리고 ot은 음성 모음입니다. 그러면 음성 모음이 붙었으니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중에서 뭘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잘 사용하고 있어서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음성 모음인 ot이 사용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냐면 다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모음 조화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현대 시대에는 어때요? 현대 시대에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근대국어 때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근대국어를 배울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조입니다. 성조는 엄청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성조는 방점을 찍어 표기한다 라는 것을 성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겁니다. 자, 성조는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먼저 평성, 거성, 상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평성은 방점 없이 그저 낮은 소리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거고요. 거성은 방점을 한 개 적어서 높은 소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상성은 방점 2개를 사용해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고요. 입성이라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급하게 빨리 끝을 닫는 무성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발대 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발. 자, 밥. 보면요, 여러분. 소리 중에서 어느 게 더 빨리 끝난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발음해볼게요, 선생님이.
달, 밥. 뭐가 더 빨리 끝나죠? 답이 빨리 끝나죠. 왜요? 앞을 소리내, 요 앞을 소리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빠르게 입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성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입성도 우리가 성조에 들어갑니다. 자, 입성은,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좀 기억해줬으면 해서 이걸 적어둘게요. 평성, 거성, 상성은요. 방점으로 표기하는 성조입니다. 하지만 입성은 방점과는 상관없는 성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조가 출제는 돼요. 출제는 자주 되는데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출제하기보다는 성조가 무엇인지, 방점을 찍어 무엇을 표기하는지,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문법인데요. 문법은 조사 부분입니다. 자, 조사 보시면요. 주격 조사인데요. 뭔가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릴 건데요. 자, 먼저 조사에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과 높임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주격 조사, 관형격 조사, 혹격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주격 조사는요. 주어를 나타내는 이와 가, 현대국어에서 이와 가 같은 것들을 주격 조사라고 하고요. 이게요, 되게 신기한 게 중세국어 시대에는 이와 이, 그 다음에 영 형태로 나타났고요. 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근대국어에 가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형태가 어떨 때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자음 뒤에서는요. 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싸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형태냐면 원래는 말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가 붙게 됐고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하니까 이어졌기 하니까 바로 이어져서 말싸미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이나 반모음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요. 그냥 이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여기서 내가 하는 게 등장했는데 이건 너에다가 이가 붙어서 내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서는요. 모음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영 형태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 휘 보면은 여기에 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지 않는 영 형태가 사용되고요. 그대로 불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살펴볼게요. 관형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에나 의의 계열과 되게 독특한 시옷 계열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와 의의 계열은 유정명사나 양성 모음 뒤에서는요. 에가 사용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서 4, 3, 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4, 3에다가 의를 붙일까 애를 붙일까 고민을 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양성 모음인 아래 아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양성 모음 와주셔야겠죠? 그래서 모음 조화가 사용돼서 4, 4, 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정명사에다가 유정명사에다가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의가 사용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모음 조화와 같은 원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거북에다가 의를 붙일까 애를 붙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에 우가 사용돼서 음성 모음이 사용됐네. 그러면 거북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무정명사 한번 살펴보도록,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시옷 계열이 언제 사용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시옷 계열은요, 무정명사나 혹은 높임 대상의 유정명사가 사용됐을 때 사용합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냐면요. 자, 나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무는요,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무정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시옷이 사용됐죠. 자, 그런데요. 부처 한번 볼게요. 자, 부처 같은 경우는요. 부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처는 뭐예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정명사가 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높임의 대상입니다. 그럼 높임의 대상이니까 뒤에 시옷 계열이 오고 그래서 부처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혹격조사인데요. 혹격조사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하라는 혹격조사가 이 당시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님금 하 아래 쏘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임금님이시여 아시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가 붙으면 임금 님아 이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교 부석격 조사는 과가 사용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가 사용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국어의 와, 과의 역할을 애가 대신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균규게 달라. 균규게 달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균규기 중국이에요. 현대국어로 풀어봤을 때는 중국과 달라 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때 보시면 애랑 과가 어때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애는 뭐뭐와 뭐뭐과 할 때 사용되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사용됐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하고 갈게요. 그럼 현대국어에서 애는 어떻게 사용될까? 우리 친구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현대국어에 애를 사용하는 것은 학교에 가다 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요.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소부사격 조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현대국어에와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 그리고 현대국어와 과 모두 비교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의문문입니다. 자, 의문문은요, 사실 되게 상세하게 나눠서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암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의문문은요, 먼저 인칭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칭이라는 건 주어가 너인지 2인칭, 주어가 나인지 1인칭, 주어가 너도 나도 아닌 다른 사람들인지 3인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만약 주어가 1인칭이거나 3인칭이라면요. 5계열과 아계열로 나누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5계열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설명 의문문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설명 의문문이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리고 답변이 긴 의문문. 이런 걸 우리가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밥 뭐 먹었어? 뭐? 라는 의문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제 카레를 먹었어. 라고 길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설명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아계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판정 의문문이라는 게 뭐예요? 의문사가 없고요. 답변이 짧은 것. 짧다는 것은 yes, or, no로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밥 먹었어? 의문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뭐라고 해? 응, 아니,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설명 의문문은 5계열 의문문을 사용해서 류, 고, 우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판정 의문문 같은 경우에 아계열을 사용해서 아가, 아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선생님이 1인칭, 3인칭의 경우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인칭의 경우는 어떨까? 자, 2인칭의 경우는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상관 다 없어요. 어떨 때 대신에 전부 다 니은, 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문법 문제에서도 그런데 사실 이건 문학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 무엇 하는 다 이런 문장이 사용됐어. 그러면 는 다라고 끝났으니까 너네들 뭐라고 생각해? 그냥 평서문이라 생각해. 근데 그게 평서문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 얘는 중세국어에서는 2인칭일 때 니은 다라고 끝나는 의문형어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2인칭이라면 항상 니은 다일 때 이게
의문문이겠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너네들 시조나 아니면 가사 같은 거 풀 때 너네들이 서리법인지 알고 있니 없니로 물어보면서 중세국어 문제를 슬쩍 물어보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2인칭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냐면 너, 당신, 너희 이런 단어들이 주어에 사용되면은 2인칭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요, 높임 표현인데요. 자, 높임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높임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현대국어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이해하기 쉬워요.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주체 높임은 말하는 이가 서술어의 주체를 높여 말하는 방법이에요. 서술어의 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밥을 드신다. 이때 뭐예요? 주체 높임이 사용돼서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거죠. 자,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높임을 표현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시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샤라는 것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샤 형태는 모음 어미 앞에서 실현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출가하샤에서 샤가 사용됐죠. 이거를요, 분석해보면 출가하, 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 어가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그러면 샤가 사용되는 겁니다. 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사 끼셔가 사용돼서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끼셔는 현대국어에서 깨서랑 똑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할 때 그 깨서요. 그 다음에 하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었던 그 높임 호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서술어의 객체를 높여 말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되게 독특하게 선어말 어미 잡을 사용해서 높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현대국어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 조사 깨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삽잡잡을 사용하는 거 되게 독특한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에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이런 형태여야 됩니다. 삽, 그 다음에 조사끼는 조사깨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깨 잡히니 이렇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선생님이랑 중세 국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요 강의들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직접 중세국어 지문을 다시 학습하시면서 복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에 대한 몫은 우리 친구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